학계 쪽에 임옥탁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연구교수님의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임홍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 혁신 정책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부산에서 비스텝이라고 그 광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런 지역 혁신 기관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PD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의 부경대에서 좀 일을 하면서 이 지역 혁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 와서도 시흥하고 대학가 이런 포럼이 만들어져서 저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지역 문제를 저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대학하고 같이 얘기한다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이제 제가 그 시행에 대한 인상이랄까요? 걸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자라고 학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대전에 카이스트에서 좀 몇 년 있었고 그다음에 부산에 있었고 다시 이제 시흥에 왔는데 놀랐다 그랬달까요? 그 인상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한 1년 됐습니다. 3월 달부터 작년 3월부터 살아서 여기 기숙사에서 아직까지 제가 되게 싸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저렴한 가격에 학교에서 공급해 주면 싸게 살고 있는데 그 3월 달에 와가지고 좀 있다가 대전에 이제 오전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차를 몰고 가야겠다 생각하고서 새벽에 나갔어요. 차가 좀 덜하겠지 하고 새벽에 나갔는데 웬걸 트럭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트럭들이 세게 다녀가지고 껌껌한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이 한국의 산업 중심지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번 놀랐던 거는 저 이제 지금 보이는데 저기 옥구 동산 거기 이제 한번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보니까 이 시화 공간이 쫙 아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그런 광경은 울산에서 한번 이렇게 그런 공장들이 쫙 있는 거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굉장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요 100곳에 살고 있으나만 하여튼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어요. 저기 이마트 정도 가고 그다음에 선부인가요? 그쪽에 한번 가보고 이렇게 다녔는데도 이렇게 보면 젊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젊고 그래서 참 젊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난번 포럼 때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39살인가 평균 연령이 그래서 되게 젊은 도시라는 얘기 들었고는 이제 두 분 앞에 발표하실 때도 그런 그 통계 데이터들을 봤는데 하여튼 그런 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가 도시의 특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인가라는 이제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결국 도시가 이제는 조직이랄까 공간이랄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시민이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동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시민들의 참여나 이런 곳에서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세 가지 정도 왜 시민을 혁신 주체로 볼 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것이 그렇다면 새로운 얘기인지 그것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는 뭔지 그런 것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 혁신 정책 이런 걸 하니까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 혁신 정책 패러다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R&D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R&D 투자를 해서 거기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자들이 만들어내면 그거 가지고 이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나오면 연구자들이 이제 기업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사업화되고 기술이 발전이 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죠.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자 조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패러다임이 뭐냐면 기업이 이제 혁신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만 해서 보니까 그냥 다 논문하고 페이턴트 나와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업이 만들어내서 실제로 이윤을 만들어내야 될 프로덕트든지 서비스든지 만들어내고 그런 쪽에 경쟁력 문제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희 이제 아까 오늘 쭉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런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시민들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공급 쪽에만 신경을 쓴 거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것만 만들어내면 되지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도 사용자들도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시민이랄지 사용자랄지 이런 분들도 그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주체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비까지 부문이 확대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새로운 혁신의 공간이자 조직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비스업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슷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에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부산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했고 이제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요. 거기 갔었을 때 부산에서 관심을 가졌던 게 서비스업 발전입니다. 왜 서비스업이냐? 그러니까 도시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할 게 뭐 있느냐?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해서 뭐 초격차 기술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으로 뭘 할 거냐? 그래서 아까 IT 얘기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런 서비스업 산업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거기서 우리가 좀 고민할 게 뭐냐면 서비스업은 가치를 생산할 때 그 공급하는 기업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같이 소비자랑 같이 만드는. 여러분도 이제 아주 쉬운 예로 헤어샵이나 미용실 이런 데 갔었을 때 반드시 고가가 내지는 훌륭한 미용사나 헤어 그 디자이너가 좋은 머리를 좋은 작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잘 해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쭉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의 기본적인 속성은 사용자와 소비자 간의 공동 생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 황일환 박사님께서 뭐 말씀하셨던 테스트베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공공 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분들 여기 계신 뭐 학부모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해줘야지 정말 좋은 가치가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요즘에 이제 아까 플로리다 말씀도 하시고 창조도시 말씀도 하시는데 마용성 얘기 요즘에 한참 많이 나오죠. 오종림 교수가 뭐 골목 상권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소비력들, 문화력들, 그러니까 마포에는 홍대가 있었고 용산에는 이태원이 있었고 성동구에는 성수동 쪽이 있었는데 성수동은 사실 압구정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크고요. 하여튼 그렇게 그 소비처들, 디마ን드 사이드에서의 끌어주는 힘들 그런 것들이 도시 발전의 전략으로서 동력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100억 중심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민이 혁신 주체로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디지털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뭐 개인 맞춤하라고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걸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시장에 나온 물건을 갖다 고르는 거였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언제 갖다 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시킬 수 있다는 자체에서부터 시민이 새로운 그 혁신의 주체로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좀 제가 이제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시민이 도시가 주체가 돼서 성장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뭐 새로운 게 있느냐, 새로운 과제가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저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버넌스 얘기죠.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그 국가가 강한 사회입니다. 그 공공기관이 굉장히 강한 사회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앙부처가 굉장히 강한 사회죠. 중앙부처가 강한 사회인데 대부분의 어떤 사회 발전 전략들이 중앙에서 결정이 되고 그게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도시에서 이걸 하려면 이게 바텀으로 돼야 되는데 그 가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숙제입니다. 그거는 뭐 시흥시만 가지고 있는 숙제가 아니고 한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숙제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가버넌스를 만들 것인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로 20년 이상의 그 지역 발전 정책을 균형 발전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뭐 광역지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중앙이 주도를 하지 말고 지역으로 그걸 델리게이션 하자는 얘기들이 실험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시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시흥에서도 아마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숙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결과나 성과를 평가를 할 때 이게 뭐 새로운 뭐 매출이 얼마나 나왔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거든요. 도시에서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거든요. 서비스를 해도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측정하는 잣대들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환경 문제만 예를 들어 하더라도 환경 문제를 가장 좀 쉽게 해결할 방법은 덜 쓰면 됩니다. 덜 쓰면 되는데 그럼 이게 그 성장으로 잡히지가 않죠. 그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측정을 할 때 내지는 뭐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죠. 효율화를 시키면 다른 일자리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자리로 넘어가고 어떤 그런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잣대들을 개발하는 작업, 비용 줄이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앞으로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방만한 그 국가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 압력이 세질 것이고 줄여야 된다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노력들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 제대로 이렇게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고민을 해서 그걸 어떻게 측정할지 그냥 이렇게 막 성장이 늘어나고 매출이 나고 이런 거 말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하는 작업을 어떻게 측정할지 그냥 한 가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과제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다른 성과를 저희가 예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 문제 저희가 이제 시흥에는 이 마을 교육자치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교육 도시를 표방하시고 그러는데 아주 그러니까 새로 아까 이제 퍼스널 개인 맞춤하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눈높이 교육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저희가 시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울의 대치동 학원가를 시흥으로 끌고 오면 아마 되게 시민들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실험을 굉장히 많이 어떤 새로운 걸 하셔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이 교육을 이게 어떤 진정한 목적이랄까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그런 어떤 변화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몽탁 교수님께서는 그 시민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요성, 그 두 번째로 서비스의 또 육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뤄주셨습니다.